빠시용의 세상 답사기. 야, 미네랄가 올빼님께서 야 이제 그 닉네임도 좋지만 김호영 대표님께서 해주시니까 야 좀 무게가 더 있어 보이시네요. 국세청 출신의 세무조사관 출신의 아무튼 엄청난 분을 모시고 네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튼 부동산 세금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아마 신뢰도가 높은 분이실 것 같고요. 아마 이 방송 나가게 되면 많은 아마 그런 강의 문의가 들어올 것 같고 아마 세무 상담도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친절하게 잘 해주세요. 예, 혹시 그러겠습니다. 빠숑에서 산 답사기 듣고 왔다고 그러시면요. 예. 좀 한 1%도 좀 깎아주세요. 10% 깎아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 큰데. 그건 제가 용납이 안 되고요. 예. 예, 그냥 커피 더 맛있는 걸로 드릴 걸로. 예,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좀 나머지 2부는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칼럼을 쓰고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투기꾼들의 투기 행위가 아니라 거래가 안 되는데 매물이 적은데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돈을 더 많이 주고 사는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물건을 안 파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공급도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됐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서울도 공급 많았거든요. 입주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신축이 공급돼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좀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매물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17년도에 그런 임대사업 물건을 등록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러면 8년 동안 묶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으로 묶이지 않은 물건 중에서도 3년 동안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하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금 부분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세금을 내고 그러면 파는 기업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왜냐면 또 이게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들어갔던 부분들 돈도 많고 또 아무튼 뭐 이것저것 다 감안하다 보면은 세금을 또 내는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주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도라고 하면은 67% 8%까지도 내면서 양도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기서 저희가 전략을 짜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금 현황 실태 조사를 좀 얘기 좀 해보고 그럼 좀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조금 부담을 덜하기 위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요 그 양도소득세에 아까 말씀드린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가 있을 텐데 예. 그리고 또 지역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찾아있을 텐데 서울로 그냥 할게요. 서울에서 한 9억 원 이하 주택을 한 3년 정도 거주하고 팔아요. 그럼 비과세 맞나요? 보통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네. 내용이 뭐냐면은 네네. 1세대가 이제 양도 시점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은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과거에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였었어요? 그렇죠. 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했으면은 2년 네.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데 그러니까 대치동에 전세를 살고 예. 이쪽에 이제 뭐 마레프, 마포레면 푸르지오에 그냥 세를 줬었는데 예. 그거는 팔아도 이제 9억 원 이하라고 하면은 비과세가 될 수 있었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까 언제 이후부터인지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17년 8월 2일 이후 예. 파리 대책 이후. 파리 대책 이후에는 그럼 2년 가장 찍어줘야 싫어요. 됩니다. 그렇죠. 예. 파리 대책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취득하는 것들. 예. 예. 그러면 일단 2017년도니까 마레프 처음에 입주하셨던 분들은 괜찮네요. 그렇죠. 이거 이전에 입주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기본적으로 일시적 그러니까 그 이사 가기 위해서 예. 좀 등기를 쳐가지고 동시에 2주택을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보통 이사 가기 위해서 다른 이사 갈 집을 먼저 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 집을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연애하는 분들이 네. 양다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헤어지는 기간과 새로 사귀는 기간이 있는데 겹칠 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투기 수요는 아니고 실수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집이 두 채라고 비과세를 안 해주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음, 최소한 다른 이사 갈 집은 네. 기존 집이 사고 나서 1년 지나서 사야 됩니다. 네네. 하나 사고 바로 1년도 안 돼서 또 하나 샀다. 이건 투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년 지나서 대체주택을 하나 사고 네. 대체주택 산 날로부터 음.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냐면은 3년 안에 팔아야 3년 안에. 비과세를 해주고. 아, 그러면 3년 동안은 유예 기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음. 또 개정을 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2년. 예, 조정 지역의 주택은 네. 2년 이내에 팔아야만 비과세를 됩니다. 이것도 뭐 어느 날짜부터 2년이고 어느 날부터 3년이고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있죠. 그건 네. 작년 9.13 대책. 9.13 대책. 아, 그럼 9.13 대책 이전에 산 사람들은 삼 3년까지는 유예기간이 있고 예, 예,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사셨던 분들은 2년. 2년. 근데 모두 2년은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거를 지역. 사는 분들. 아, 조정 대상 지역. 예, 비조정은 계속 3년입니다. 네. 지금 원래 42개였는데 해제가 5개 됐으니까 이제 37개 남았네요. 네. 네. 아무튼 그 지역들. 이게 9.13 대책이면 네. 9월 13일부터예요. 아니면 9월 13일 이후부터기 때문에 이후부터? 14일부터. 14일부터? 예. 예. 그것도 따져놔야지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9.13 대책 이전은 3년, 예. 이후는 2년이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샀는데 내가 원래 팔려고 했던 집은 하나도 안 올랐고 예. 이제 샀던 집이 갑자기 올려갖고 이걸 먼저 팔아요. 예. 그건 다주택자죠. 예. 그건 그냥 가장 애매한 경우죠. 근데 그런 경우에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이거 뭐 불법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살던 집이 하나 있고요. 이제 이사갈 집을 하나 샀는데 네. 기존 집이 많이 올랐으면은 기존 집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고 파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죠. 문제는 이제 기존 집은 안 올랐는데 대부분 안 올라요. 네. 새로 이사갈 집을 하나 사놨는데 네. 그게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뒤에 거를 먼저 팔았을 때 비과세 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면은 네. 뒤에 거에 다시 들어가서 2년을 거주하시고요. 어. 그럼 그게 거주 주택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첫 번째 주택은 안 올랐으니까 기준 시가가 낮을 거예요. 맞죠. 그게 기준 시가가 6억 이하면은 네. 그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럼 그게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 네. 두 번째 주택이 거주주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바뀌었네. 주택에서 그게 바뀌었네. 예. 그때 이 거주주택을 팔 때 예.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럼 그러네.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돼버리는 거죠. 오. 이게 거주주택 과세 특례라고 그럽니다. 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또 나중에 또 거주주택 팔 때도 예. 그거 이제 기간 되면은 팔 때 8년이죠. 지금 이제 그 장기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과세 특례 적용할 때 5년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5년. 야, 이건 전혀 몰랐던 팁이었었는데 역시 이게 세법을 아시는 분, 이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활용법이 딱 나오는데 이게 없는 지식 짜내면서 막 짜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불법인지 탈법인지 합법인지 전혀 구분 안 되고 이게 전문가한테 들어야 돼요. 아무튼 일시적 2주택에서도 이게 뭐 나중에 산 주택들을 비과세 만드는 법을 좀 굉장히 팁을 주셨는데 이해 안 되시면요. 이 방송 한 두세 번 들어보세요. 확실히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 부분도 있어요. 재건축 네. 재개발에 대한 양도세인데 이건 좀 다른가요? 양도세 중에서 가장 세무사님들이 어려워하는 분야가 예.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입니다.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진짜. 예. 왜냐하면 이게 예. 세법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도정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도정법 규정과 세법 규정을 같이 알고 있어야 네. 해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상담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맞는 것 같은데 예. 가장 좀 대표적인 빈도수가 제일 많은데 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우선 이제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네네. 그 구주택들 있잖아요. 구주택절. 구주택이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은 그게 주택에서 권리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권리를 바뀌죠. 예, 그 예. 권리 이름을 도정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르죠.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법도 네. 입주권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 입주권이 주택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일반인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 입주권을 주택이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주택이 아닌가요? 세법상 그건 주택이 아니에요. 아, 야, 세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다. 예. 뒤에 이름이 권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권이죠. 예.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분양권하고 비슷한 건데 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네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네. 저 입주권이 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그냥 분양권과 똑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주택을 네. 안 봤어요. 음. 그런데 2005년 정도에 그 당시 그 대치동에 가면 도곡동에 가면 도곡 엑슬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예, 아파트죠. 그게 예전에 이제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렇죠. 그 시점에 그 입주권들은 주택으로 안 받기 때문에 네. 주택수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엄청 많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강남에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이 음. 집을 하나 더 사면은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기존 집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분양권을 사면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집 할 때. 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그 분양권은 이제
전매 금지가 있어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그때 이제 전매했죠. 예. 그뭘 사면 되냐면 입주권을 사는 겁니다. 입주권. 예. 음. 입주권은 그때 분양권과 똑같이 받기 때문에 네. 입주권 하나 사놓고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이 비과세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입주권이 준공이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입주권을 사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입주권의 투기 수요가 붙어가지고 네. 그 당시 고독 렉슬 입주권하고 그 네. 옆에 그 동부 센트레빌이 있었거든요. 아, 그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예. 그 원래 레미안 거였는데 그렇죠. 시공권을 나중에 뺏겼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입주권 투기 네. 활동이 벌어서 그때 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입주권과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을 팔면은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세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입주권 하나 있고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지금은 예. 분양권은 원래 안 되고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상관이 없이 비과세 상관없는데 받을 수 있죠.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입주권은 원래 분양권과 똑같았었는데 그렇죠. 이제 주택 쪽으로 붙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성격을 주택으로 보는 거죠 이제. 예. 그렇지만 이게 주택은 아니고 음. 주택 수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냐면은 재개발 예정 주택을 하나 사는 거죠. 그죠. 예정 주택.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잖아요.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입주권 상태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네. 팔면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도 중과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왜 안 되냐면 그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양도세 일반 중과 과세. 규정에 보면은 주택을 팔았을 때 중과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우리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에. 거 팔 때 주택 수에는 들어가지만 그 네. 자체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를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안 합니다. 근데 입주권 야, 그럼 입주권 투자들을 많이 하시겠네.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모든 입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시세 차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입주권이 또 다 일단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그건 또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고요. 네, 빠숑의 생각답사를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갖고도요 이렇게 깨알 팁이 나옵니다. 입주권 가지고 진짜 아마 입주권 갖고 한두 시간 더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이 김호영 대표님 직접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장기 임대주택하고 준공공 임대주택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차이가 많죠. 맞나요? 예. 예. 이제 장기 임대주택과 중공공 임대주택을 가장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장기 임대주택은 이제 요건이 음. 기준 시가 6억 이하, 아. 그다음에 지방은 3억 이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역사. 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네. 이제 지자체에다 등록을 할 때는 음. 현재는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그리고 옛날 이름 준공공 임대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요건을 갖추면 세 가지 혜택을 줍니다. 장기 임대주택은 네. 첫 번째 혜택이 아까 그 거주주택 과세 특례,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혜택이 중과 배제. 네. 그걸 이제 나중에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라도 중과를 안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줍니다. 네. 네. 이 세 가지 혜택이 장기 임대주택 혜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공공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요건이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하. 예, 85제곱미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 이거 과거에는 그때 뭐 59로 줄인다고 했는데 줄이진 않아. 계속 85. 80입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적 요건만 있고 과잉 요건이 없었어요. 기준 시가 네. 요건이 없었고. 네, 네, 네. 그 이 주택을 이제 뭐 8년 이상 임대하면 장특공제 50%, 음. 뭐 10년 이상 임대하면 장특공제 70%, 네. 또는 이제 사자마자 전공공 임대주택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100% 감면. 100% 가면 그거 컸었죠, 진짜 100% 가면. 예. 예, 이런 혜택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예. 이게 부득이하게 뭐 이민을 간다든지 나 돈이 없어 다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이제 임대 의무 기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임대 의무 기간을 못 채우면은 음. 세법상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못 봅니다. 이게 예. 예외 사유가 없어요 거기에. 예외 사유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네. 저 임대주택 관련된 법령이 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령이 네. 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임대 의무 기간 중에 팔아버리면은 네.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어느 정도예요, 과태료가? 과태료가 얼마 전까지 3만 원이었는데요. 예. 2019년 10월 24일부터 네. 3천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건당. 건당. 그러니까 한 집당. 예. 근데 그럼 이런 부득이하게 파는 경우도 일단 과태료를 내고 예. 해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과태료가 이제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 그 있어요? 면제되는 사유가 네. 다른 임대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 아,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팔면은 예. 이 과태료가 왜 생겼냐면은 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 이제 세입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세입자는 거기서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안 팔 아, 거니까. 이게 세입자 보호 때문에 생긴 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리고 5% 이상 안 올리니까 네네. 세입자는 장기간 동안에 음. 임대료 부담 없이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 그렇죠. 사람이 팔아버리면은 새로 산 사람이 임대주택 등록 안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저 과태료 규정을 만든 건데 네. 만약에 이제 새로 산 사람이 계속 임대사업자다. 음. 그럼 그 사람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안 팔 거고 또 5% 이상 안 올릴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있죠. 8년인데 예. 내가 한 6년 정도 하다가 새로운 임대자한테 넘겼어요.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2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 받은 사람은 2년만 해주면 돼요. 세법상으로 혜택을 보고 싶으면은 네. 세법은 다시 카운트합니다.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8년. 다시 8년. 아, 그런데 이제 아까 과태료 부과 규정 있잖아요. 아.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을 판단할 때는 2년만 채워도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세법상 8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세법상 혜택이 혜택이 있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중공업 임대주택의 아, 혜택을 그렇죠. 받으려면 다시 8년을 채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세법상 혜택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도 명쾌히 정리가 됐네요. 이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저는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기 이게 이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전세 레버지 투자를 보통 하잖아요. 하는데 이거는 뭐 양도세는 아닌데 이제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예.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를 추정해서 이제 거기서 소득세를 내는데 예. 이 전세를 갖고 간주 임대료를 갖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그거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주택을 임대를 하잖아요. 예. 임대를 하면 보통 월세를 받거나 또는 전세를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소득으로 그냥 과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딱 전세 보이니까. 같은 예.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전세 보증금은 세법상 원칙은 네. 임대 소득은 아니죠. 그건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돌려줬던 게 때문에 부채로 보는 건데 네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해버리면은 월세 받는 자하고 전세 보증금 받는 자 과세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 중에 거기에다가 적정 뭐 이자율 정도로 곱해가지고 그거를 월세로 받는 것처럼 네.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간주하는 제도가 간주 임대료 규정입니다. 간주 임대료. 예. 그런데 이제 그 월세하고 간주 임대료를 합해서 우리가 세법에서는 임대 수익 금액이라고 부르고요. 네.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으면은 작년까지는 그걸 비과세했습니다. 네네. 2019년부터 임대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과세고요. 네. 과세가 되는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게 다른 뭐 직장 다니는 분들 근로소득 있잖아요. 네네.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그거랑 합산과세를 안 하고 네. 그것만 따로 떼서 과세하는 게 분리과세고요. 네네. 그럼 2천만 원 넘는 분들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럼 이제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네요. 그렇죠. 올해 기속분 내년에 이제 신고해야 되잖아요. 5월 달에. 네.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소득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고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들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주택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계산이 배제가 되는 주택 쪽? 우선은 월세 같은 경우에는 한 채는 과세가 안 됩니다. 한 채는 과세가 안 되고 월세는. 월세 같은 경우에 한 채라도 고가 주택, 예.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고요. 네. 그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세 채부터 과세합니다. 세 채부터. 예, 근데 그 간주 임대료 과세할 때 네. 아주 소형 빌라 같은 거 있죠. 네네. 소형 빌라 기준이 뭐냐면은 기준 시가는 2억 이하이고 네. 그다음에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또 네. 엔드 요건을 충족하면은요. 엔드. 예, 그런 시가? 경우에는 네. 간주 임대료를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용주 이게 그러니까 엔드 조건. 이게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렇죠. 아파트도 만약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네. 시가 2억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는 간지 지방에 임대료. 있는 아주 낡은 주택들 같은 경우는 소형 주택들이죠. 원룸 주택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PD 분 중에 그 대학교 앞에 원룸 아파트들을 한 10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전세를 돌렸는데 이거 나한테 간주 임대료 내야 되는지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안 되겠네요. 그럼 한 채당 1초도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도 1억이 안 되는 주택들이거든요. 예. 그거 뭐 100채에서도 안 되겠네요. 안 될 수도 있죠. 예, 뭐 전용 면적이 지금 그것 해봤자 30m 제곱미터부터 이해할 것 같은데. 예. 형 밥 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제가 궁금한 것들 대략적인 것들은 다 여쭤봤는데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서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좀 양도소득세 관련 좀 바뀐 제도들이나 활용할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도 돼. 또 나중에 특강 또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13일 날 빠세 크리스마스를 해요. 그때다가 특별히 저희 이제 김호영 대표님, 미네르바 올빼님한테 미니 특강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2020 부동산 시장 준비하면서 저희가 좀 일반인들이 좀 써먹을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좀 부탁드렸는데요. 그때 아마 좀 굉장히 재밌는 강의 해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완전히 맛보기니까 오늘 들으신 것 같고 놀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특강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즘 정말 핫한 투자 방법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계에서 좀 많이 공부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한테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명의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주택자들부터는 이제 새로운 명의를 찾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탈법이든 불법이든 하시는 분들 명의신탁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좀 저희가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세우게 되면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혜택이 좀 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런 강의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 또 이런 책들도 몇 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시장이? 지금 아무래도 양도세 규제가 심하고요. 예. 또 대출 규제가 심했잖아요. 대출 규제 영향도 꽤 크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탈출구를 또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대안으로 부과가 된 게 네. 법인이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법인 부동산 매매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의 좀 이렇게 좀 설립 빈도가 많아졌어요,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그 법인 매매업에 대한 법인세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강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설립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오픈하시면 그냥 1초 마감이에요. 제가 1초 마감 몇 년 전에 봤는데 저도 1초 마감 못 하는데 1초는 아닙니다. 예. 그냥 1초라고 해. 1초 마감이에요.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법인 매매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총평으로 어떤 점이 유리한 거예요? 우선은 단순하게 세금만 놓고 보면은 아주 막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이거 법인 매매업이 그렇게 유리해서 법인으로 돌아왔을 때 세금이 많이 줄면은 정부가 당연히 규제를 하겠죠. 근데 정부가 규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은 정부 전체적인 세수에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우선은 법인세율이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10에서 25%거든요. 근데 보통 매매업을 하면은 10에서 20%에 걸립니다, 많이. 근데 양도세보다는 훨씬 낮죠. 그것만 보면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법인은 주택이나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은 10% 추가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10에서 20%가 더하면은 이제 총 세부담이 20에서 30% 정도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게 해도 뭐 다주택자 중과규정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더 낫습니다. 얼핏 보면 법인이 되게 유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법인은 저기서 저 세금 내고 남은 차익 있잖아요. 그걸 함부로 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법인에 있어야 되는 거죠. 빼가면 그걸 횡령이라고 그러죠. 네. 정상적으로 횡령이 안 되게 빼가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근로소득으로 가져오거나 또는 배당으로 배당, 인건비, 뭐 기타 등등 뭐 비용을 썼든지 뭐 해야 되는 거. 근데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받아올 때 또 세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중과세.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이제 법인이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유리합니다. 약간 유리하네.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제 법인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야, 이거 굉장히 솔직한 발언을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법인 사업 강의도 해주시고 법인도 만들어 주시는 분인데요. 보통 다른 법인 강의 하시는 분은요.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1주택이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혜택은 아니라 이제 고액 양도소득세 사이가 났을 때 조금 더 유리하다 정도네요. 유리하긴 한데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 너무 진짜 이 정도입니다, 이분이. 근데 법인은 그 외에 다른 이점이 굉장히 많죠. 어떤 또 그 점이 있나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놓은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투자는 계속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더 하나 더 사버리면은 비과세가 다 꼬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주택이면은 나머지 주택은 다 법인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내 1주택은 그냥 고스란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법인하고 개인은 별도 인격제이기 때문에 둘이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법인에서 다주택이 돼서 금액 켜고에는 여기서 종부세를 내요? 법인도 종부세를 개인하고 똑같이 냅니다. 거의라고 똑같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부분만
중과세는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법인도 10% 추가 과세는 있고요. 추가세는 있으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중과보다는 조금 낮은 예. 수준이다. 예, 그 정도. 법인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 그 음. 종부세 절세 효과입니다. 종부세 절세. 예. 왜냐하면은 그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은 네. 공시가격을 다 합산해 가지고 음. 거기서 6억을 공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건데 네. 법인도 네. 똑같이 6억을 공제해 줍니다. 어, 그 6억 공제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예. 근데 내가 개인은- 만약에 음. 30억 주택 공시가격 30억 혼자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종부세가 많이 나올 텐데 네. 이거를 개인하고 법인 반반해서 15억씩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각자 거기서 6억씩 공제해 줘 버리면은 그러네요. 과표가 확 내려가거든요. 거의 안 낼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세율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네. 종부세 많이 줍니다. 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니까 또 갑자기 혜택이 또 갑자기 또 크게 보이는 종부세. 일단 보유세 부담되시는 것 분들은 또 재산세가 부담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종부세까지 가중되니까 부담스러운데 종부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다.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법인하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 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선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예. 개인 사업자죠. 네네. 개인 사업자 중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반복적으로 이제 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세법에서 부동산 매매업자로 부르고요. 네네. 그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팔면은 음. 이제 매매차익 비교과세라는 걸 합니다. 네네. 매매차익 비교과세가 뭐냐면은 네. 양도세 계산 방식하고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면 둘 중에 큰 걸로 냅니다. 그럼 조정지역 내 주택들은 거의 양도세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매매 사업자들은 양도세를 내야 돼요. 아, 그럼 법인으로서 혜택이 없는 거네요? 법인에 비해서 혜택이 없죠. 혜택에 비해서. 예, 그러네요. 근데 예. 만약에 이거 양도세 규제가 없을 때는 네. 그 부동산 매매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중과가 없기 때문에 네. 종합소득세를 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동산 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경비로 다 인정해 줍니다. 네네. 매매 사업자도.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 매매 사업자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매매 사업자가 집을 이제 한 5개를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출을 받고 사면은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는 양도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이제 안 해주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매매 사업자는 경비를 다 인정해 줍니다. 저는 인정 못 받아서 개인으로 할 때는. 예,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중과제도가 있을 때는 네. 비교 과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양도세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네. 근데 양도세 계산으로 이제 계산해버리면 어차피 음. 이자 비용 경비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양도세가 커져 버리거든요. 네네. 그럼 그냥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음. 매매 사업자들은 이 비교 과세를 해버리면은 이제 실익이 별로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비교 과세해서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법인입니다. 결국은 이 중과 제도 실시 여부에 따라서 이게 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규제 전국이 있고 규제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 중과 제도 때문에 중과 제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인 지금 이런 사업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럼 결국은 또 이게 중과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또 법인 수요가 좀 줄 수도 있겠네요. 거의 준다고 봐야죠. 예. 야, 그럼 이게 그럼 만약에 이 법인을 만들었다가 뭐라 폐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좀 정리하는 것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끝나게 되면 왔다 갔다. 네. 예. 나중에 이제 그 중과제도가 없어지면은 네. 이 법인의 메리트가 그렇게 많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폐업하고 네. 청산을 하는 거죠. 청산. 예, 폐업이 아니라 청산. 청산을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폐업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걸 폐업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를 말소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청산이라고 합니다. 야, 오늘 많이 배우네요. 등기를 말소하는 건 청산이고 아무튼 이런 법인 사업자들을 청산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제가 헷갈려요. 예.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이게 주택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원칙은 네. 주택도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피스텔만 있는 줄 알고 막 그러잖아. 예. 그렇죠. 상가나. 예. 예. 부가가치 세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주택도 재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은 주택도 부가세가 부과되죠. 예. 근데 개인들은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우리는 부가세를 거의 안 내잖아요. 그쵸. 주택 팔고 나서 왜 안 낼까? 이게 조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 예.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평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까지. 말하는 34평형이죠. 예. 그 정도면 이하까지. 예, 부가세가 면세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34평을 넘는 거를 하더라도 그러면 대형 평형들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이라 하더라도 예. 비사업자들이 팔 때는 부가세를 과세를 안 안 합니다. 한다. 다 비과세하니까. 예, 비사업자들 비사업자들. 그럼 법인으로 할 때는 내야 되는 거. 법인은 내야 됩니다. 그럼 법인은 그것도 단축이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응. 법인들은 가급적 뭘 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 국민주택 이하는 누가 팔든 면세거든요. 그건 이제 법인이 사도 그렇죠. 야 30평대 이하. 그러니까 중소형은 면세, 대형만 과세. 예. 그러네요. 근데 이제 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법인이 만약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걸 사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대형은 아만 봐도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거든. 막 압구정 예. 현대아파트 이런 것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샀을 때 네. 문제는 네.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면은 부가가치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10%인가 이거 똑같이? 그렇죠. 어. 이제 건물 가격이 10%입니다. 건물 가격이 토지는 안 토지는 부가세가 안 아니고. 받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팔 때 네. 매수인한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 재화를 팔면은 그렇죠. 10%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게 없는데 예. 주택은 그걸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가가치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 나만 내고 끝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주택을 한 4, 5년 정도 임대를 하다 팔잖아요. 네. 그때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야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래서 그 세금은 어. 제가 강의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야, 예. 알면 알수록 혜택 보는 거고 예. 모르면 나중에 다 돈으로 메꾸는 겁니다. 아 맞다. 지난번에 제가 에피소드 살짝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국세청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무조사 하실 때 예. 세무조사 가셨다가 예. 특례를 하도 안 받고 있는 기업체를 도와준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제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그 업체는 예. 굉장히 견실한 업체였거든요. 대부분 건실하세요. 잘 모르- 보통 이제 세무조사 나가면 예. 견실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는데 예. 그 업체는 이제 정기조사에서 아, 정기조사는 뭐 더군다나 뭐. 예. 그렇죠. 근데 견실한 업체였는데 이제 세법상 특례는 주로 어디에 많이 규정이 돼 있냐면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있거든요. 예, 예. 그 내용이 되게 어렵고 네. 일반 세무사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네. 근데 그 업체는 거기에 해당되는 규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와. 그걸 받았으면 세금 네.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거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죠. 야, 그렇게 공무원분들이 진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진짜. 근데 그분은 너무 행복하셨겠네. 세무조사 받으면서 행복했겠네요. 근데 세무조사 받으면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런 또 면세 이런 또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됐다는 것들. 아무튼 좀 이게 전문가들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저한테 세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예. 항상 계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매매 계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계약을 하고 오시면 답이 없습니다. 세금은 절세를 하려면은 네.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사기 전부터 절세 플랜을 짜고 하신 분들이 좋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사버렸다 그러면은 네. 팔기 전에 절세 플랜을 짜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가장 대책 없는 분들은 팔고 나서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 대책이 없습니다. 사기 전에, 팔기 네. 전에 꼭 세무 상담을 하시고요. 예.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레오님이라고 대출해 주시는 분이 예. 있어요. 그분도 그러세요. 제발 계약하기 전에 오시라고. 계약한 다음에 대출이 안 나온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방법이 좀 이렇게 나쁜 법이 아니라 알면은 세금을 더 받을 수,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 상담하시기 전에는 의사결정 하시기 전에 무조건 하시는 게 그렇죠.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저도 리서치 회사지만 리서치를 하시고 리서치 비용 지불한 것들이 사업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단가 생각하고 또 남기 때문에 전문가들 상담하실 때는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야, 그게 또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 법인으로 매매 사업 하시는 것들에 대한 장점, 단점 어떻게 단점까지 짚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법인으로 이제 수익금이 쌓이면 갖고 나갈 수는 없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통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인으로 사도 돼요. 법인으로 이제 예. 차를 살 수는 있죠. 네. 사는 거야 자유죠. 이제 예. 못 살게 하지는 않은데 네. 이제 문제는 법인세법에서 그 법인으로 차를 사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차 관련된 비용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경비처리를 다 인정해 주는 거냐 안 해주는 거냐 문제죠. 그렇죠. 경찰이 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예. 과거에는 이제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다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업무와 관련만 있으면. 이동하는 거니까. 그렇죠. 엄청. 만약에 이제 음. 화시님처럼 이렇게 여러 대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뭐 9개씩 미팅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차를 많이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차를 업무용으로 쓰면은 그 관련된 비용은 다 경비를 인정해줘야 맞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일반 법인들은 네. 업무용으로도 쓰기도 하지만은 사적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예. 그게 이제 가장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예. 그 우병우 관련된 사건이었죠. 예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일단 해보시고 문제가 되면 싹 편집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 그런 차량을 예. 법인명으로 사놓고 네.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그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질타를 많이 했고. 최근에 뭐 그 군인, 예, 사병 뭐 그런 것도 그렇죠. 똑같은 그거 거죠. 비슷한 성격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법인 명의로 이제 차를 사면은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정 한도 내에서만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어느 정도예요? 금액이? 보통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예. 차를 사면 이제 감가상각비로 경비를 인정해 주잖아요. 네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연 800만 원. 예. 음. 그러면 보통 이제 감가상각 차량 같은 거 5년 정도 상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한 4천만 원짜리 차. 네. 그 정도 사면은 이제 5년간 감가상각비로 경비세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예. 근데 그거를 초과해서 2억짜리 뭐 벤츠를 샀다거나 네네. 그러면은 연 800만 원밖에 감가상각을 인정 안 해주니까 네. 뭐 2억만큼을 다 경비세를 받으려면은 한 25년은 타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렌트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그 800만 원 안에서 렌트비도 똑같은 건가요? 연으로 따졌을 연으로. 때.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비슷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65만 원 정도 되는 거 렌트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제 그랜저급 이하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랜저급. 예. 그 이상 제네시스 안 돼요? 해도 되는데 하는 건 되는데 이제 그 인정을 못 받는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비용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월급이 있고 예. 상여금 나가고 이런 것들도 다 비용 처리는 되는 그렇죠. 실제 근무한 사람들 나가는 비용은 다 인건비 처리가 되고 경비 처리가 다 됩니다.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법인으로 좀 하니까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들인데 저도 아마 지금 내도 안 내는 세금을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나오면 다 내 그냥. 아무튼 앞으로 저도 자주 찾아뵙고 네. 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거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이게 지금 이게 뭐 취득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고 법인 관련 세금도 있는데 다 다른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이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영 대표님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로그가 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조정지역 대상 그 지역 해제되는 것 갖고 쓰셨잖아요. 매일 자주 올려주시는 않지만 올려주실 때마다 촌철살인이기 때문에 그거 읽어보시고 몇 번 좀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사무실 오픈하셨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좀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구나 한번 인증샷도 찍어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3일 날 빠세 크리스마스 때 이분 오셔갖고요 특강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날도 좀 많이 오셔서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대한민국 뭐 이렇게 이 세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양도세 강의하고 법인 매매업 강의를 좀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그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세법이 너무 자주 개정돼가지고 세무사님들도 그 양도세를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양도세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은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좀 포기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제 블로그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세무사님들 상담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의사결정하시는 거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 문의도 답변 주세요. 거의 다 답을 거의 다? 해드립니다.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 방송 나가면 한 몇십만 명이 붙을 텐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문의를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직접 들어보시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예. 10월 13일 뵙겠습니다. 예, 그때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